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5이 된 김민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 단순히 제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저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제 동생 은지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니로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했던 그때가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참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남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였죠. 항상 엄마를 존중하고 배려하셨고 저와 동생에게도 한없이 다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누라, 내 자식들하고 잘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구는 놈들은 인간도 아니라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게 단단한 자존감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으면 안 된다.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입으로 사탕 발린 말 몇 마디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하셨죠. 사춘기 때는 솔직히 아버지의 그런 잔소리가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걸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 말씀이 정말 옳았어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관심 표현하던 남학생들 중에는 진심이 아닌 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재미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건지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신 덕분에 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첫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게 됐을 때도 바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주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연애에 있어서는 꽤 까다로운 편이었던 저는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며 난리였지만 솔직히 소개팅 자리가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몇 번 나가봤지만 제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선배 한 분이 정말 끈질기게 소개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상대 남자가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며 계속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배가 평소에 저한테 잘해줬던 터라 계속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전 남편 박준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은 정말 떨려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쓴 티가 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를 향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 얼굴 봐서 나온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소개팅 자리 자체가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직접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 씨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당장 뭘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일 점심 5번만 같이 먹어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 아니라 평일 점심 1시간만 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승낙했어요. 그런데 그 5번의 점심시간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매번 서울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심지어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갔습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사하고 회사 복귀하는 게 빠듯한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왔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런 예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특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 잡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 식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제가 잘 먹는지만 계속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행동을 봐야 한다고요. 준혁 씨의 첫인상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그 5번의 만남 동안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상대가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 정성과 배려가 정말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5번을 넘어서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새 저녁 약속도 하게 되고 주말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준혁 씨는 한결같았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어느 정도 친해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더라고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한 번도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채고 배려해줬거든요. 저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결국 저는 준혁 씨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했어요. 평소에 딸 빼앗아가는 도둑놈 같다며 제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항상 삐지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준혁 씨를 만나신 아버지께서는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준혁 씨가 저한테 새우 껍질까지 닦아서 제 앞접시에 올려주고 고기를 구워서 먹기 좋게 잘라주는 모습을 보시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요즘 젊은 놈들 자기만 챙기기 바쁜데 우리 김서방은 사내 중에 사내야.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평소에 자기 식구들에게 소홀한 남자들은 사내 구실도 못한다고 하시던 분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이 사람이 정말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준혁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서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평생 잘할게요. 내가 정말 민서 씨한테 잘할게요. 그래 잘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했다간 정말 가만 안 둬.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한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완벽했거든요. 저 역시 이 사람에게 받은 사랑만큼 평생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나 준혁 씨나 그렇게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히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평생을 함께 가는 것. 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준혁 씨와 함께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준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고 저희 부모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객들도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있다며 부러워했어요.
신혼여행지에서도 준혁 씨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까봐 스케줄도 여유 있게 짰고 항상 제 상태를 먼저 확인했어요. 식당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주문했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정말 제 결혼이 성공적일 거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결혼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요. 신혼집을 정할 때 준혁 씨가 먼저 말했었어요. 민서 씨 친정 가까운 데로 구하자. 민서 씨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고도 제 편의를 생각해주는 남편이라니 정말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에 가는 횟수가 친정 가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양가 인사를 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친정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 보고 싶다며 부르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시댁 식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됐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은 전부 준혁 씨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번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준혁 씨 껴안고 이야기하시느라 바쁘셨죠. 솔직히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분은 며느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이 보고 싶으신 거구나. 뭐, 그건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더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 보고 싶다고 며느리까지 세트로 매주 불러들이시면서 그 며느리가 자기 부모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제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회사 일이 정말 많이 밀려서 주말에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혁 씨한테 이번 주는 시댁 방문을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야, 요즘 우리 엄마가 자기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정 힘들어?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댁에 갔는데 고작 일 때문에 한 번 빠지자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가는 내 집 이번 주만 좀 빠지자는 게 그런 소리 할 일이야? 그랬더니 준혁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라고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얼굴이라도 자주 봐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말만 들으면 꼭 우리 엄마가 자기 괴롭히려고 일부러 귀찮게 구는 것 같잖아.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한 말에서 그 비슷한 말이 하나라도 있었어? 결국 결혼하고 첫 부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시가 방문 문제 때문에요. 결혼 전에 저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준혁 씨는 자기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결혼 전에 준혁 씨가 제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고 있었고 제 친정 식구들한테도 참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 친정을 잘 챙겨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집만 중요한 거예요. 제 친정 부모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결국 준혁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요즘 우리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누나 일본으로 시집가고 자주 못 보니까 나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울고 불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자식들 다 떠나갔다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곁에 있는 우리라도 힘이 되어 드려야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준혁 씨 누나분이 결혼하면서 일본으로 가셨는데 자주 못 보시니까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엄마도 결혼하고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해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마음을 접고 다시 시댁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준혁 씨 없이 저 혼자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혁 씨가 야근 때문에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지훈이는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내가 혼자라도 와. 저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니까 쉬라고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보고는 혼자 오라니요. 그것도 주중에 회사 다니느라 힘든 제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혼자 시댁에 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님, 저도 이번 주에 야근 많이 해서 피곤한데 오늘은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차가워지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이렇게 시집을 귀찮아하나? 지훈이 결혼시킬 때 너 같은 애 고를 게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준혁 씨를 깨워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요즘 우울증까지 오신 것 같아. 누나도 못 보고 나도 바빠서 자주 못 가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그럼 당신이 가. 당신 엄마인데 왜 나한테 대신 가라는 거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 나는 내 엄마 간병인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쉬고 싶다고.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 지르며 싸운 날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미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는구나. 결혼 전에는 밥을 뿌려서 저를 낚았고 이제는 밥을 안 줘도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준혁 씨는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안 가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보고 혼자라도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오늘 어머니한테 가는 거 안 따라 나갈 거면 이번 주에는 우리 친정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우리 엄마 아빠도 사위 얼굴 다 까먹겠다고 하시더라. 나 어제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좀 봐줘. 그건 뭐지? 혼자 했어요? 제 엄마는 그렇게 외롭다며 우는 소리에 가며 매주 피곤한 저를 혼자 보내면서 도무지 역지사지가 안 되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친정 식구들한테 하던 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 동창 혜진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저는 혜진이한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서야, 그거 완전 전형적인 마마보이 케이스잖아. 결혼 전에는 티를 안 냈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 드러내는 거야. 마마보이라는 말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준혁 씨는 결혼 전부터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다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숨겼을 뿐이죠. 그래서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혜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스 계속 다 준혁 씨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인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준혁 씨는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부산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한다며 2박 3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제 핸드폰으로 생소한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준혁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준혁 씨 대학 동기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준혁 씨가 제주도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제주도요? 지금 부산 출장 갔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 씨는 제주도 소재 회사에 다니는데 오늘 저녁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준혁 씨를 봤다고 했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준혁 씨가 맞더래요. 그래서 제게 연락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혁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느낌이었습니다. 응,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식 중이라 시끄러워. 지금 어디야? 부산이라니까. 왜? 정말? 정말 부산에 있어? 그럼 어디 있겠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 끝나고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준혁 씨도 이렇게 당당하게 부산이라고 하는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육감은 수진 씨 말이 맞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설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탐정님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준혁 씨를 미행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탐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사진과 함께요. 사진 속에는 준혁 씨가 젊고 예쁜 여자와 제주도 해변을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웃으며 걷는 모습이요. 다른 사진에는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고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탐정님 말로는 완전히 연인 사이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우다니. 탐정님은 상대 여자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 왔더라고요. 이름은 최유진이고 나이는 28살. 준혁 씨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직업은 항공사 승무원이고 부산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혁 씨가 부산 출장을 핑계로 자주 만났던 거였습니다. 탐정님이 조사한 바로는 둘이 만난 지는 약 반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준비하던 시기부터 이미 바람을 피웠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탐정님 말로는 그 여자 남편이 부산에서 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탐정님한테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눈치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오히려 제주도 다녀온 다음 날은 제게 선물까지 사왔습니다. 부산 명물이라며 과자 상자를 건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와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준혁 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그것도 아이러니했죠. 바람 피우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는 아내 생일로 해놓다니.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낼 수 있어? 네. 그날 오빠 보려고 스케줄 비워뒀어요. 우리 유진이 최고야. 사랑해. 나도 오빠 너무 사랑해요.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그 대화를 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모든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혁 씨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일찍 자.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고마워. 그렇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게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어요. 다른 여자랑 자고 와서는 아내한테 일찍 자라고 하다니.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 여자가 유부녀라는 점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그 여자 남편한테도 연락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분도 피해자니까 알 권리가 있죠. 변호사님은 최유진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최유진 씨 남편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준혁의 아내 김민서라고 합니다. 할 말씀이 있는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만나죠.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최유진 남편분은 제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USB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분은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네. 제 남편과 부인분이 약 반년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인데 혹시 함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 쪽 변호사와 연결해드리죠. 그렇게 저는 최유진 남편분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업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둘 다 배신당한 피해자였고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최유진 남편분 성함은 강태섭이었습니다. 태섭 씨는 저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는데
화가 안 날 리가 없죠. 태섭 씨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 씨, 제가 좋은 변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도 제가 부담하죠. 대신 저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 두 사람을 제대로 혼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저는 태섭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밖에 없었어요. 준혁 씨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섭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준비해 오셨습니다. 최고의 변호사 선임은 물론이고 사설 탐정까지 더 고용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태섭 씨가 준혁 씨 회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준혁 씨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태섭 씨 회사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민서 씨, 제가 그 남자 회사에서 못 버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혁 씨가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 병원 간병 문제로 준혁 씨와 또 한 번 크게 싸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위염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준혁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간병하라고 한 거예요. 엄마 혼자 병실에 있으면 외로워하시잖아. 퇴근하고 당신이 좀 들여다봐. 내가 왜? 당신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당연히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도리? 나는 내 엄마 간병인이 아니야. 당신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부모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그걸 돌보지도 않겠다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자식은 당신이야. 당신이 가서 돌봐드려. 나는 매일 일한다고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일해. 나도 바빠. 그날 우리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너 이거 이혼 사유야.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너랑 더 못 살아.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가. 내가 고작 너한테 매달리기라도 할까봐?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거랑 같이 못 산다. 준혁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 원래 나랑 헤어지고 싶었구나. 최유진이랑 재혼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구나. 좋아. 이혼 절차 밟자. 근데 너 후회 안 하지? 모르긴. 내가 미쳤다고 물으냐? 당장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알았어.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다음 날 준혁 씨는 제가 보낸 주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태섭 씨가 소개해준 대형 로펌이었어요. 준혁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변호사 사무실이라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큰 데를?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회의실에 들어가자 태섭 씨와 두 명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사진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준혁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최유진이랑 놀아난 증거야.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들이지. 아니 이게. 말 돌리지 마. 다 알고 있어.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전부 다. 태섭 씨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혁 씨, 저는 최유진의 남편 강태섭입니다. 제 아내를 유혹해서 불륜관계를 맺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태섭 씨는 냉정했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민서 씨 이혼 위자료 5억.
저한테 상간자 소송 배상금 3억, 총 8억 준비하시죠. 8억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신 문제고요. 못 내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섭 씨는 준혁 씨 회사 얘기도 꺼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 씨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제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 압력 넣었고요. 조만간 회사에서도 연락 올 겁니다. 준혁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울먹이면서 저한테 애원했어요. 민서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 최유진이랑 카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빨리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했잖아. 그게 내 본심이었던 거지. 그건 그냥 그 여자 달래려고 한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너희 둘이 몇 달 동안 만났는지도 알고 내가 시댁일로 힘들어할 때 너는 다른 여자랑 즐겁게 놀아놨다는 것도 다 알아.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혁 씨, 여기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시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럼 더 불리해질 거예요. 준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혁 씨한테 제 친정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전부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는 당장 준혁 씨 회사로 찾아가셨답니다. 저는 다음날 아버지한테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어요. 그 새끼 회사에서 동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왔다. 아버지, 괜찮아. 내 아빠가 딸 하나 못 지켜주면 무슨 아빠냐.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 바람둥이한테 당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태섭 씨는 약속대로 준혁 씨 회사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준혁 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것도 있었지만 태섭 씨의 영향력이 더 컸죠. 게다가 태섭 씨는 준혁 씨와 최유진의 불륜 사실을 업계에 소문내셨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소송 기록은 공개된 정보니까요. 준혁 씨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도 잘렸고 평판도 바닥을 쳤어요. 게다가 8억이라는 빚까지 지게 됐죠. 최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섭 씨한테 이혼당했고 항공사에서도 해고됐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중요한 승무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 병실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요. 어머님, 이제 저 며느리 아닙니다. 준혁 씨랑 이혼했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요? 어머님, 아드님이 바람핀 거 아세요? 다른 여자랑 자고 다녔어요. 저는 준비해간 사진들을 시어머니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8인실이라 다른 환자분들도 다 보셨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한테 간병하라고 할 시간에 아드님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너 이년아, 지금 누구한테? 저는 시어머니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아드님이랑 사세요. 이제 아무도 어머님 곁에 안 있을 테니까. 준혁 씨도 곧 파산할 거예요. 그럼 어머님 모실 돈도 없을 거고요. 병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준혁 씨는 계속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판날 준혁 씨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고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준혁은 원고 김민서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할 것, 강태섭에게 상간자 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할 것,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섭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네요. 저도 태섭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좀 쉬려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세요. 민서 씨 같은 분은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태섭 씨와 헤어지고 저는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딸 다 끝났니? 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어쓰게 송머니도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못하게 했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거죠. 동생 은지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랑 행복하게 살아. 그 나쁜 남자 일은 다 잊어버려. 고마워, 은지야.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준혁 씨와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가족들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항상 하던 말 기억하지? 남자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네, 기억해요. 그 새끼는 결혼 전에만 좋은 행동했지. 결혼하고 나서는 본색을 드러냈어. 그런 놈들이 세상에 많단다.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다음에 또 인연이 생기면 그때는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해.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네, 그럴게요. 사실 저는 당분간 연애나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쳤거든요. 준혁 씨한테 당한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항상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축하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 중에서도 대학 동창 혜진이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민서야, 축하해.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설 줄 알았어. 고마워, 혜진아. 내가 그때 많이 도와줘서 힘이 됐어.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근데 민서야,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 대박 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제 사연을 알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예전에 이혼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 사람이랑 계속 살았으면 더 불행했을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장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보니까 강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단단해졌던 거죠.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나 준혁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나는 요즘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회사도 잘렸고 빚도 많아서 매일 아르바이트 2~3개씩 하면서 살아. 엄마도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야.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최유진이랑은 진작에 끝났어. 그 여자도 나한테 돈 없다고 연락도 안 해. 민서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평생 너한테만 잘할게. 제발 부탁이야. 편지를 읽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기회를 달라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저는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전화번호도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혁 씨가 직접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낡은 옷에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민서야, 제발 나 좀 봐줘. 정말 잘못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민서야,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혁 씨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이 죽었으니까요. 그 후로 준혁 씨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됐을 때 동생 은지가 결혼했습니다. 언니로서 동생 결혼 준비를 열심히 도와줬어요. 결혼식 날 동생 신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은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신랑은 은지를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준혁 씨가 결혼 전에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신랑의 태도가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은지 신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민서야, 내 동생 사위는 괜찮은 것 같다. 은지한테 잘할 거야.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찾아봐. 네, 아빠. 근데 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내가 준비됐을 때 만나면 돼.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더라고요. 문득 준혁 씨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이라고 믿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운명의 짝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준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심까지 볼 수 있게 됐죠. 카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다들 제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표정이 참 밝아요. 뭔가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준혁 씨와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가끔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혹시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볼 생각입니다. 준혁 씨처럼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제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떠날 거예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알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준혁 씨와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저는 제 카페에서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고 좋은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 제 힘으로 일구어낸 삶이요. 준혁 씨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빚 갚고 살겠죠. 그건 준혁 씨가 선택한 길이에요.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게 큰 교훈을 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용기를 내서 그 관계를 끝내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 저는 진심으로 웃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모두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